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에 거주하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져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편한 일인 줄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 무자식상팔자라는 속담은 정말로 마음 아픈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전하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충남 부여가 제 고향이었어요. 6남 중 세 번째로 태어나 다낭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한국전쟁 전후의 세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렵던 때를 겪었어요. 아버지는 농사짓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면서 국수를 팔았습니다. 하셨어요. 식구가 많은 집이라서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자급자족으로 살며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0살이 돼 동네 양장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격이 아름다우면서 패션 센스가 뛰어난 언니가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했던 거죠. 배운 게 없지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손님들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나 색감을 코디하는데 도움을 주었기에 나름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그때 만났죠. 그분은 제보다 2살 연상으로 양장점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양조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자주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인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 구애를 하던 다른 남자들과 다른 점은 남편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제주를 봐주었어요. 그 모습에 반해 24살이 되던 때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둘 다 가진 게 없고 청춘 하나 믿고 열심히 살아가던 때였죠. 가난했지만 서글서글하고 인품이 좋은 남편을 만나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신이 화목한 우리 가족을 시기하셔서 제 나이 35살의 남편이 타지에 이사를 갔다가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10살이었고 딸이 8살이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가장 역할을 맡게 되어 일을 하려니 무척 걱정스럽네요. 가방끈도 짧고 소유물도 거의 없는 젊은 여성이라 할 일이 많지 않더군요. 옛 고향에서는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대도시 대전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릴 적에 양장가게에서 배운 재봉 기술이 도움이 돼서 잡수실에서 옷수선 일을 하면서 형제자매를 키우고 있어요. 비록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게 되었지만 먼저 떠난 남편과 사이가 좋았기에 버텼고 자녀 둘을 키워오며 늘 흐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팔자, 운명이 또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20살이 되어 성숙해지자 우연한 기회로 예전에 친했던 복인으로 미주에서 늘 친분 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중 한 명이요. 부터 시작해서 함께 가게 돼서 매우 행복하네요. 첫사랑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순심아. 대전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마주칠 줄 누가 알겠어요. 지숙이, 너는 여전히 예뻐. 우리 거의 15년, 20년 만에 만나는 건 아니잖아?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은 것도 거의 20년 전인데 진짜 오래됐네. 그래.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나 싶어. 맞아. 잠시간이 뭔지 순심이랑 우리 오빠 그렇게 헤어지고 맞는 일이 있었어.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만 듣고 장례식도 못 가보고 늘 미안했소. 순심이 더감 오에이 그래. 나 같은 우리 집 쪽은 쳐다도 안 받겠다. 아줌마, 아저씨는 아직 건강하시죠? 우리 부모님은 정정하셨나요? 막내 동생이 벗과 안 되어서 그 자랑을 아직 사시지 뭐 그래. 너는 바로 밑에 있고 남동생이 마을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자. 나 경산의 경사야. 남편이랑 애들은 자리를 꾸을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셨고 애들은 올해 20살인 여자 2살 tes서 남편분이 어이구 뭐쩌다 거 미안하다 몰랐어. 우리 오빠 소식은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돈 있으면 잘 지내지. 우리 오빠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다가 너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두르다가 장가 들었는데 결혼 초기에 삐걱거리더니 얼마 안 살고 이혼했소. 50살 앞둔 지금도 계속 혼자 그렇게 우산을 들고 엄마도 꿈꾸던 손주를 못 보고 일찍 가셔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랬군요. 처음 들었어요. 동훈 오빠 이야기였군요.
쉽게 사과할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마음에 얼룩이 지울게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아, 너가 많이 도와주고 신경 썼다는 거 다 알아요. 마음에 싸움거리 없으니 걱정 마세요. 저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어요. 큰 오빠의 학교 후배인 최동훈이란 남자였어요. 10대 시절에 오빠 친구들이 보고 집에 많이 놀러와서 썼었어요. 큰 오빠는 골목대장 같은 스타일이라 평소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브레인인지 운인지 모르게 최동훈이라는 남학생이 저희 집에 놀러온 그날, 우리는 서로 천원에 반했어요. 10대의 철없는 풋사랑, 이 얼마나 기쁜가요? 많은 없겠죠. 서로에게 첫사랑인 것 같아서 마음을 많이 주었어요. 돈 오빠는 하필 부여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대대로 만석군 집안의 아들이 가난한 소장농의 딸을 좋아하니 남자 집안에서 좋아할 리 없었죠. 작은 시골에서 아들이 여자한테 반해 공부를 안 한다는 소문까지 들리자 그 지원이가 나섰습니다. 저희 집을 굳이 찾아와서 세간살이를 부시고 난리를 치며 사는 돈을 주면서 제게 아들 곁에서 떨어지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도 자식 간의 소자라고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부모님은 상대 집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큰 오빠가 없어 다행이에요. 만약 존재한다면 자존심 이상의 행동을 할지도 몰랐을 텐데요. 부모님이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다시는 그 집 아들을 만나지 말라고 엄중히 당부하셨었어요. 어렸을 때지만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그 이후로 6살 때부터 보고 싶으신 분이 찾아오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이 마음이 찢어지듯이 힘들었어요. 친구였던 누이가 중간에서 연락을 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와도 단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 첫사랑은 끝이 났죠. 제가 먼저 결혼을 하고 동훈 오빠는 대전에 있는 의대에 합격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됐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친구 지숙이 가져 이 얘기를 했는지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애 상실로 동훈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50살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10대 때 그 얼굴을 간직하고 있더군요. 자, 한잔 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제기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협박한 줄 몰랐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평생 속죄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늘 저를 가슴 한켠에 잊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했죠. 그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그날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버하는 친구처럼 다시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아이들 둘 다 20살이 넘어 대학을 가고 취업도 하면서 자연스레 독립을 했고 혼자 지내다 보니 오빠가 아이들도 다 컸고 너도 행복한지라고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자신과 만나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다 늙어서 무슨 연애냐고 한 사람을 코 그절했지만 40대 50대가 무슨 늙은 나이냐며 인생 후반기를 함께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겼지만 다시 만나기 시작하니 10대 풋풋한 연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제 자식들에게 살갑게 아주 잘 대해줬어요. 아들은 그리 썩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다른 아저씨랑 엄마가 재웠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저랑 오빠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 첫사랑이라는 점에서 너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제 나이 47살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부여보건소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대전의장실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부여로 내려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재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던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눈빛만으로도 이게 사랑받는 거구나 알게 해주는 남편이 울타리 같이 있으니 얼마나 편하던지요. 어느 날은 식당을 함께 가는데 저도 모르게 식당 테이블을 걸레로 닦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앞으로 자기와 살면서는 이런 일을 하지도 말고 가만히 대접받고 살라고 하더군요. 그 말 그대로 남편과 함께 여왕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자녀 둘을 키우면서 고생을 했기에 남편은 더욱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죠. 안타깝게도 16년을 함께 살다가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아 제 곁을 떠났지만
함께 살았을 때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야 이 사람이 정말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나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남아있던 재산이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저와 함께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어라고 유언으로 말했었죠. 남편이 암투병을 하고 돌아가신 후 어떤 동안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고 공허함에 빠져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첫째 아들이 손주를 안아 주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학가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큰 아들 내외는 7년이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이를 힘들게 가졌어요. 엄마, 언제까지 부엌에 그렇게 슬퍼만 하고 계실 거예요? 아저씨가 돌아가신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만 떨쳐내세요. 살아계시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손중으로 대전에 안 오실 거예요. 우리 동석이를 보러 가야지.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순 없어서 대전에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를 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요 며칠을 묵으면서 아기를 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엄마를 위해서 혼자 살게 된다면 접촉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전세 계약도 해야 하는데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한번 동서기를 하니까 조금만 봐주시고요. 부여지를 팔아서 집을 사는 것도 좋겠어요. 어머님, 제 친정이 너무 멀고 동석에 갈 사람이 하는 것도 돈 문제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함께 살아요. 제가 잘 할게요. 고심 끝에 부여집을 팔고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아들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부모답게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 아파트를 살 때 70% 이상을 제 돈으로 샀지만 아들 명의로 해줬습니다. 손주도 낳고 식당 길러도 힘들 텐데 집이라도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렇게 손주를 돌보면서 아들네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산후조리 중이라 제가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손도 돌봐줬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 이것저것 신경을 쓰니 몸이 힘들더군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힘이 붙이니 분담해서 하자고 했다가 자기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서러워해서 그냥 제가 하고 말았어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날 날짜가 원래 있었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기저귀를 곧 교체해야겠습니다. 줬는데도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생전 아이한테 큰 관심을 안 가지던 아들냄 할머니가 그걸 보고 난리를 치는데요. 어머니 일, 어떻게 기저귀를 제때 안 갈아주세요? 이렇게 땀띠가 나고 피부가 날라더라고요. 뭐,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것도 딱히 없으신데 시간이 나요? 아이 하나 보는데 기저귀도 제대로 안 갈아주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내가의 신경을 쏘지 않고 매번 확인하고 신경 쓰는데 말을 그렇게 선하게 하니까 아이가 왜 이러는 거죠? 살이 썩 나빠지고 건강에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어른들이 자기 자식의 소중함은 알겠는데요. 땀이 한 번 나는 것에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또 비기질이 있거나 성질이 안 좋은 것은 산모자 이남한 원인이 더 큰 것인데 말이죠.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저를 잡고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평생 안 본 시집살이를 겪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 수발 집안일과 손주 돌보기, 가끔 필요할 때는 식당 보조 역할까지 같이 사는 것이었지만 거의 신모처럼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일들이 발생했어요. 아들이 운영하던 식당이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죠. 어느 날 아들이 4배를 더 적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집을 팔고 남은 돈을 따로 갖고 있어요. 아니면 아저씨가 유산 같은 것을 나눠준 건 아니신가 싶어서요. 내가 이부 여주 계약서를 다 봤는데 따로 돈이 없는 걸 아는 게 맞지? 아저씨가 유산을 또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웃으시는군요.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고요. 어머니, 우리 식당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척하신 돈이라도 좀 없으신가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너의 식당을 구할 때 보증금이 랑이었나 봐. 아파트를 사실 때도 돈을 대여받았나 봅니다. 그럼 돈을 빌릴 만한 주변 사람은 없는 건가요? 준서야. 엄마가 이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매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가 도와줬던 두 번째 번에도 도와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처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가 공공연히 저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을 생각하며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식비, 세금, 생활비 등을 내주진 않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땅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의 말을 듣고 분한 마음에 아들이 함께 있을 때 이야기를 꺼려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가게 시작할 때 이 집을 사줬다. 돈을 거의 다 내줬는데도 식비와 생활비를 내야 하니 남들은 오히려 용돈을 받고 살아요. 내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니? 이렇게 될 거면 왜 내 부모 집을 팔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이니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이 사람의 말에 틀린 게 없어요. 딱 한놓고 말해서 부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가계부 중국꼴랑 28화 해주고 부모 노릇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가 회사를 물려주고 딱 물려주고 경을 물려주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아들은 도리어 제 부인 편을 들어 없는 집에 태어나 고생만 했다며 고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제 할 일을 저에게 내팽개치고 모진 말들을 해왔어요. 아들 집에 온 초삽씨는 바가스를 해야지 개념이 없으셨어요. 작게 소근거리는 말로 저만 듣나는 듯이 얘기하는 며느리를 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첫 인사를 할 때도 할 말 다 하던 단도람이었는데 이 정도로 인성이 수준이 이하인 줄 몰랐었죠. 아이들이 20대 시절에 어떤 스님에게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아들이 종자가 아니라 도둑 사주라서 돈을 쫓는다며 돈에 엄청 집착하고 돈을 가만 못 두고 굴리며 살 거다 하더니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흘려들으며 말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돈이 없다며 거리낌 없이 무시하고 홀대하던 것을 보니 더 이상 내가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면서 참아왔지만 가정부로 취급당하듯이 돈을 주제넘게 대하는 상황을 보고 집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희생을 하게 될 가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아들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엄마 돈도 없다면 소요 허전하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여기 머무르면서 손쉽게 전화 보고 집안일 하면서 살아라. 식비는 안 받을 테니까 나는 너희의 식모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테니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빚질 생각하지 마. 너희 스스로 살아라. 처음부터 남편이 물려준 유산을 건들지 마세요. 생각은 없었는데 왜 나는 나이가 드는데도 자식들한테 서러움 받는데 살아야 할까 생각이 드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면 제가 저를 위해 돈을 쓰는 걸 원했을 거라는 확신도 들고 있어요. 시일이 걸리기는 했지만 부동산을 정리하여 20억 정도 가수 중에 들어왔어요. 다시 부여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형제들이 경기도에 와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자신들이 살아보니 노후에 살기 적합하다고. 더군요 제 딸도 경기도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경기도 구리 쪽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이 사는 역도 가깝고 무엇보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천연염색 학교를 선택했더랬죠. 60대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고 실제로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많이 하는 나이기에 무엇이든 새로 배우고 일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불어 아들인 내외에게는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이 집을 어떻게 샀는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했고요. 제가 이사 나올 때 조그만 원룸에 혼자 살 거 왜 고생을 사서 하냐며 고집스럽던 아들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 유산에 대해서 비밀로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경기도로 이사 온 후 경기도 군포에 살고 있는 딸아이가 보고 싶어서 간만에 집에 가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라 하고 따르라고 했어요. 따라서 아들은 남편 유산 중 경기도에 있는 집을 며칠 전부터 사준다고 미리 얘기해왔어요.
누구보다 기뻐하며 잘 됐다고 얘기한 것은 딸이었죠. 딸은 20대는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위는 중소기업에서 회계직을 하는데 친구 소개로 대학 때 딸과 소개팅을 해서 만났어요. 둘은 학창 시절 친구였죠. 김서방은 요새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서 전에 힘들다고 싶어 하던 것도 안다더니 애들이 잘 낚아놓는 모양이 됐고 엄마는 사실을 말씀드릴 얘기가 있어요. 일상적인 안부부터 물어보며 얘기를 나누는데 낯익은 얼굴이 초채로 나타나는 것이 보였어요. 얘기를 듣니 사위가 바람이 나서 관계가 허무해진 것 같더라고요. 살림을 차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싹싹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연년생 아이 둘을 키워내며 잘 다니던 외국계 은행도 그만두고 딸이 취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미역감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상간효 씨와 김서방이 위자료 청구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돈은 한계가 있고 이 집의 전세금은 엄마가 내려주신 거니 재산 분할을 통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경기도 한쪽의 전세집 하나만 900만 원에 나올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엄마는 혼자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고민되네요. 변서야. 너무 많이 상처받았는데 진실로 엄마에게 이야기해줘야 해. 새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힘들다. 왜 그럴까요? 큰 충격이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근래까지도 마음을 안 저으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즉, 나 홀로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법정 과정이 이미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판결이 있을 것 같아요. 아픈 딸을 보면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쉽고 도움이 되지 않은 적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언제나 돈의 문제만 걱정하며 착하고 성실한 딸 때문에 언제나 잘 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20대 후반에 시집을 갈 때도 은행에서 모은 1,000만 원을 주고 보내는 딸이 되는 것입니다. 새 아버지는 정말 잘해주지만 일은 정말을 쉬고 있는 엄마에게 비상금처럼 돈이 필요할 수 있다며 소유해 두라고 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결혼할 때 집에 돈을 보태고 훈수도 해줬습니다. 물론 전부 남편이 해준 것이지만 딸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울 수 있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아들은 얼굴에 철판을 놓고 돈을 요구하는 편이라면 따라서 도와준다고 해도 엄마가 고생한다고 하면 사코 거절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지 오빠가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는 데에 많이 알고 있는지라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딸이라 하더니 얼마 전에 영어 학원에서 강사 면접까지 봤다고 했어요. 일을 하면서 아이도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고민했어요. 이달 정도 지나서 다른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말했어요. 각자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구해서 살 것이라고요. 현서야, 너가 싫어할 거라는 걸 알지만 이번에는 우리 손주들을 생각해서 거절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엄마란 잠깐 어디 가족나. 엄마 옷 이거 려주세요. 했나? 나한테 도와준다고 한 말 마세요. 내가 엄마한테 두려운 게 있으면 도와줘야지. 난 오빠가 제안한 곳에서 충분히 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속상해. 딸을 데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미리 몇 개의 매물을 미리 보고 딸을 데리고 가기로 했거든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멀지 않고 딸이 새로 다니기로 한 영어 학원에서도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제가 보기에 방이 3개이고 24평인 남동향 수리로 다 되어 있어서 적합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 비싸요. 말도 안 돼. 이 집을 내고는 어떻게 받아요? 반서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손주들 생각부터 해보자. 당장 급할 게 없어서 전세로 들어간다면 4번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라면서 애들 교육하고 생활비만 해도 힘에 부쳐. 집이라도 앞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는 아빠가 엄마를 위해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나한테 수건 한 번 더 물어놓으면 나중에 노후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이것저것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육바이 어떻게 사업하고 사고치고 돈을 내면서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장남이 되어 고지곳대로 고만고만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그런 대우가 싫어요. 그래서 단지 받아들일 뿐이에요. 나는 돌아가시면 새 아빠다처럼 너를 친딸처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을 사줬다고 하면 잘했다고 웃으면서 몸을 흔드는 사람이죠. 내가 염치 없이 그래서 그런 거지요. 매번 이렇게 주기만 해서 자식들에게 받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게 해. 충분히 많이 받았어. 그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넣어주는 것도 수준 키우면서 자식에게 받을 생각부터 하지 마라. 마음의 짐처럼 부담을 좀 갖지 마. 이미 너는 충분히 힘들어. 어차피 남편 유산은 혼자 써야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 남편은 제게 노후를 위해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원한다면 자식들에게도 쓰려고 했었어. 앞으로 딸아이를 심리적으로 많이 챙기려고 하겠지만 부모로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기뻤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은 얼마나 서운할까? 오히려 반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3.3 남편에게 고마웠고요. 오바람이 불렀는지 아들에게 부재중 전화가 왔었어요. 무슨 일이니 전화를 다 하고 이사간 집 주소 좀 불러줘요. 이사가고 어떻게 초대도 한 벌 안 와요. 엄마 맞아요. 와서 무언 너가 가서 모두 도와주겠니 잔소리만 하다가 저지를 것이지. 아버지 납시오를 써. 손주를 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안부를 안 물어보세요. 반대로 생각한 것 아니 너가 내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우리 집은 모든 것이 다 남들하고 반대야. 미운 이름은 이해도 자식이라고 이상한 집에 온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잠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좋아인지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다 왔더라고요. 특히 며느리는 제가 집을 나간다느니. 대도 무시하고 말도 않았던 이상원 아파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논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울리지 않은 콧소리를 내면서 아양을 떨더군요. 어머니는 경기도에 있는 25평 아파트라니 너무 좋네요. 전세도 아니라고 해도 사실 거라면서요. 누가 그러든 상관없는지 보러 하니 뭐 하루 이사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자식이 부모가 사는 집을 보러 오는 건 당연하지. 이모 말대로 산 거라며 내가 돈 있는지 물을 때는 없다고 하더니 돈이 어디서 온 소리인지. 오디션을 하소서. 넌 침없이 왔으면서 그냥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와서 사람의 취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마음을 팔아주시는 어둠의 집에서 살면서도 우리에게 한마디도 조언해주지 않으셨고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실 줄 알았는데 제 잘못인지 며느리의 이중적인 얼굴을 보니 마음이 섞였습니다. 제가 돈을 들여 집을 샀다 보니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아들 부부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얘기하자마자 얼마나 자주 받아들이는지 귀찮아할 정도였습니다. 손주를 보러 오는 명목이었지만 어떻게 봐도 재산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는 모습을 저에게는 보이려고 했습니다. 천연염색 이수 과정을 듣고 패션 인테리어 등 좋은 것들을 즐겼습니다. 맘껏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내외가 아이를 들어서 사차 꼴불견이라며 했어요. 겉으로는 그런 소리를 할 권한이 없는 이 집에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속으로는 내뒀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서글퍼졌어요. 제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들 내외를 무시하고 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터질 게 터졌어요. 너무 과한 쉽게 찾아오던 아들이 문제로 사고를 치고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제가 해준 아빠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는군요. 어머니라면 아들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어머니가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이혼을 해야겠어요. 내가 그 아이랑 같이 사고 친 것도 아니고 나는 생판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야? 어머니 지금 이런 걸로 매번 좋은 옷에 좋은 걸 다 하고 사실이잖아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가 돈이 있는 거랑 너희가 무슨 상관인지? 느티나 나네 상관이 있잖아요. 남편이 어머니 장남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아들에게 물려주셔야죠. 미리 땡겨서 해주세요. 내가 가진 재산은 내 남편에게 다 물려줄 거야.
물론이지요. 장자 상속은 상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다른 것 같네. 난 도와줄 돈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어. 그 일이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겠네요.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는 도 옆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대꾸 없이 무관심으로 대하고 내보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홀대하다가 돈이 있어 보이니 또 이런 식으로 하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며느리를 보냈다가 아들이 또 찾아왔다. 아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으니 얼굴만 봐도 머리가 지금 거릅니다. 내와 이부가 와서 얘기하고 가서 대충 사정을 들었다. 난 돈도 없고 사고 수습할 생각도 없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집을 팔아 해결하든 안 되면 이혼을 하듯 난 더 이상 모른다. 엄마가 사는 이 아파트 시세를 아는군요. 5억 정도 한다고 하던데요. 이 집을 팔아서 도와줄래요? 귀재님이 대단하시네요. 너는 나한테 떡을 붙이고 매번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이 아파트를 팔고 이후에는 어디서 살 거야? 대전에 우리 집으로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입을 꽉 다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그냥 가라. 나는 그런 생각은 물론 없으니까. 그리고 너도 양심을 가져라. 나는 너 20대 때부터 사업한다고 했다며 멋대로 먹고 이것저것 사고 친구를 등 뒤집어서 다 캐스팅한 것만 해도 10억은 될 건데 내 새아빠가 막아주셨어. 그리고 그 사람도 없어.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라는 건 이 아저씨가 우산을 얼마나 받았어요? 진짜 우리 앞으로 유산을 남겼어요. 그때 변화내통으로 전달했고 너희 앞으로는 유산이 없다는 것 들었다니. 그렇게 친자식처럼 아끼고 와서 어떻게 돈을 아끼지 않고 남길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참겠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살아생전에 충분히 너한테 할 만큼 했고 내 말대로 친자식도 아니잖아. 너는 살아생전에 아빠라고 부르긴 했니? 대화는 제대로 해봤던 적 있고 그만 가요. 그리고 돈 문제로 더 이상 찾아오지 마. 그냥 하는 소린 아니야? 그럼 나는 왜 나와야 했어요? 이렇게 책임질 것만 세상에 내놓지 말아야 했어야 줬어. 너도 자식 키워봐라. 너가 동석이한테 기회가 원만하게만큼 다 해줄지 지켜보지 마세요. 넌 얼마나 자식한테 헌신하며 부유하게 키울 것인지 기대되어요. 아들은 왜 그런 행동이 되어 서운하게 할까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버렸어요. 한 달이 지나 술에 취한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윤다하게 생겼어요. 집도 저당 잡혔고 좋게 일본 여행 직전이에요. 도와주세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돈도 못 벌고 능력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 도와달라는 말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현실화되는 비싼 아파트도 촉한 이사 주시면서 저를 안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해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각의 보증금, 현재 사는 아파트 돈. 보태준 게 2배나 많아? 내 여동생에게 해준 것은 처음이야? 이혼해서 혼자 사는 애가 얼마나 힘들게 얻니? 헌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서 나가겠어요. 너 어떻게 내 동생이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해? 절대 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도마 큰 말소리를 하네. 나는 아들 딸 차별해서 챙겨줄 생각도 없어. 너 한타를 해줄 만큼 해줬고 더 이상 해줄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장남이랑 딸한테 해주는 게 같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뭐든 더 받아야 돼. 내가 얼마나 장남 노력했다고 동생이랑 차등을 둔 이 엄마를 항상 이럴 식이었어요. 항상 현상을 먼저 그 현상을 더.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아들이 울면서 나가버렸어요. 부모로서 마음이 편할 수 없죠. 한동안 음식도 잠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요. 하지만 제가 도와줄게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라며 돈 때문에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돈 이야기를 제외하고 연락이 오면 부모님으로서 도와주겠다고 말씀드렸고 딸도 아들도 연락을 받았는지 마음이 편치 않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면 모두에게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참회한다고 말씀하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참회한다는 태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에게도 오빠가 험한 소리를 내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흔들리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어요. 진짜 마지막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끝까지 쟤를 괴롭히며 찾아왔어요. 종국의 집에 문을 열지 않으면서 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굴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경비들에게 끌려가더군요. 경찰도 와서 썼고요. 어머니야, 어디서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섭섭해했다. 중국 보면 정신이 차릴 거야. 어머니는 호차를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주실 돈이면 지금 어려울 때 주시면 안 돼요. 버릇도 버릇이지만 부모도 내도 됩니다. 돈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욕심과 심부름에 화가 납니다. 오히려 제가 혼자 어렵게 살았더라면 아들도 믿을 수 없게 사고치거나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확고하게 물러서지 않자 몇 달간 이어지던 신랑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딸에게 전해 듣기로는 대전 아빠들을 결국 팔아서 빚을 갚고 포차를 하는 식당 창고 방에 세 식구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하나를 주면 부족하다고 하나를 더 달라던 아들이 얻기에 없는 살림을 생각 안 하고 제가 줄 수 있는 최고를 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발 정신을 차리고 자기 가정을 지켜가기를 빕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이 2년 정도 흘렀고 지금은 손자와 아들, 내외와 종종 외식도 하며 약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들은 하는 레스토랑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사갔다고 얼마 전에는 식당 근처에 작은 투룸을 전세로 얻었다고 해요. 저도 경기도 아파트를 정리하고 현재는 고향 부여로 내려와 시골집을 개조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고 천연 염색을 취미생활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이 집에서 흙을 다져가며 사는 마음도 편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제 자녀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랍니다. 재벌이나 부자들의 상속 문제나 재산 분할 문제, 칼부림 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안 해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물질보다는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일련의 일들로 저는 노예처럼 쓰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는 재산은 어려운 이유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할 생각입니다. 문득 부모도 돈이 있고 봐야 하는데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살아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돈 없이 세상에서 사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려우니까요.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면 교사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2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